네, 제가 사전 강의를 미리, 사전 강의네. 강의를 미리 녹화를 못하고 갔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국내 학회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평창에서 열리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에 가기 전에 강의를 미리 녹화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업로드를 해드렸네요. 그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크로마키를 샀어요. 크로마키라고 보여드릴까요? 크로마키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초록색 천을 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투명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도 됩니다.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유튜버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실습할 때나 이럴 때 좀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에는 많이 못 써먹겠지만 뭐 다음 학기가 됐든 뭐 아니면은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양질의 퀄리티를 위해서 요거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배경이 투명하게 나오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들 체인룰 이번 주차 같은 경우에는 체인룰을 사전 강의로 했고 이제 본 강의로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좀 개론을 다루고 요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거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데 문제는 얘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레디언트 백프로파게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려면 이제 요거는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건데 여기에 체인룰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막 여러 개가 적층이 되어 있고 또 각각의 뭐 유닛에서 뭐 여러 개의 인풋을 막 주고받고 하는 거 오늘 수업하는 내용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인룰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해 나가는 그 체인룰의 과정을 조금 편리하게 표현을 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뉴럴 네트워크를 다룰 거고요. 그 사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좀 다른 수업에서 뭐 딥러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수업들이 많아요. 요거를 다루는 수업들이 많고 그거랑 좀 겹칠 수가 있어요. 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수업들이랑 좀 겹치는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고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토픽을 굉장히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만 가지고 하는 수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분야고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수업을 듣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엄청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운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라는 어떤 구조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 자체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얘를 막 엄청 파고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과 비교했을 때 얘가 어떤 특징이나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때 적용했던 학습 방법들이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수업을 들어보시기를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좀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좀 나뉩니다.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랑 이제 뉴럴넷을 하는 사람이 물론 둘 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파게 되면은 거기도 진짜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머신러닝은 머신러닝대로 약간 좀 뉴럴넷이랑은 좀 약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머신러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뉴럴 네트워크 설명은 해드릴 수 있지만 막 그렇게 깊이가 있진 않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럴 네트워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존에 있었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랑 비교해서 너무너무 뛰어나요. 얘가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뭐 기존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잘해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알고리즘들보다 더 잘해요. 제일 잘해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얘만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로는 엄두도 못 내는 어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엄청 막 복잡한 일들. 그런 거는 뉴럴 네트워크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알고리즘으로는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얘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근데 나 선풍기 틀라고 하는데 내 선풍기 리모컨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풍기 틀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우리나라 말로 신경망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왜 얘 이름이 신경망일까? 뭐 때로는 펄셉트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왜 얘의 구조가 뭘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뭐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 딥까지 가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L은 이제 요거랑 대비해서 부를 때는 쉘로우라고 불러요. 이제 딥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쉘로우 뉴럴 네트워크 내지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 다음에 딥한 애들은 뭐가 딥해지는지 그런 걸 한번 봅시다. 신경망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거를 본따서 만든 머신러닝이기도 하죠. 뉴럴 네트워크가. 어쨌든 요거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중추신경계 내지는 신경계를 모사했던 게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죠? 우리의 신경계는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뉴런. 그래서 얘가 뉴런 한 개잖아요. 이 뉴런 하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어 여기를 보통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결국 여기 이런 요렇게 돌기가 나 있죠. 돌기. 요런 돌기들이 있어요. 뭐 영어로는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수상돌기야, 축삭돌기야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수상돌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기는 뭐냐면은 입력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뉴런은 서로 다른 뉴런하고 이어져 있죠. 그래서 내 앞단에 있는 뉴런들이 나한테 자극을 가하면 그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또 활성화가 돼서 내 다음에 있는 뉴런들을 이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입력을 받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입력은 여러 개의 뉴런으로 받죠. 그쵸? 여러 개 뉴런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나에게 영향을 가하는 뉴런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요 가지 하나하나가 이제 다른 뉴런들하고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입력들이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은 뭐 그게 뭐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자극이 들어오면 내가 활성화가 돼요. 우리 역치라고 하죠. 역치라는 어떤 스레시 홀드가 있어서 내가 받은 어떤 입력이 막 일정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요것보다 자극 어떤 내지는 자극이라고 할게요. 자극들이 요 기준점보다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어떤 기준점, 이 기준점을 역치라고 해서 그 기준보다 적은 자극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어떤 기준을 넘으면은 활성화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뉴런 자체도 그냥 바이너리예요. 나 하나만 놓고 보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되거나 이렇게 0 아니면 1
출력을 갖는 어떤 유닛이거든요. 뉴런 하나는. 그래서 요 기준점을 역치라고 해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져야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이런 부분에 막 수많은 자극들이 막 들어왔을 때 이게 역치를 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자극들이 뭐 합쳐봤을 때 역치보다 넘었다 하면은 이제 나는 활성화가 돼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이 신호를 다음 애한테 넘겨줘요. 다음 애한테 자극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온오프가 되는 거죠. 역치를 넘으면 온 돼서 다음 뉴런을 자극할 거야. 요거 역시도 여러 가지 여러 뉴런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런 하나가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활성화가 돼서 얘가 자극을 전달하는 뉴런도 여러 개가 돼요. 여기도 돌기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또 자극이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뉴런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에 여러 개, 뭐 수백 개의 자극이 들어와서 수백 개의 출력이 나가는 구조예요. 근데 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스텝 펑션처럼 작용을 해요. 역치를 기준으로 해서 온, 오프가 되는 그런 바이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뉴런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은 사실 이 뉴런 하나만 보면은 기능이 단순해요. 그쵸? 그냥 여러 개의 뭔가 디지털 입력이 들어와서 걔네들을 종합해서 역치보다 넣으면 그냥 자극을 전달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정말 고등한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뭐 그냥 요즘에 들어서 막 컴퓨터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단순하게는 뭐 물체를 인식을 하는 것도 하고 시각도 할 수 있고 뭐 각종 자극도 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고등한 영역으로 추론도 할 수 있고 뭔가 생각도 할 수 있고 언어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엄청 복잡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뇌가 사실 뇌를 들여다보면 그거를 이루는 기초 단위는 요거예요. 뉴런. 요 하나가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갖는 애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쵸? 뉴런 하나만 보면은 정말 단순한데 몰라요. 나 잘 모르겠네. 우리 뇌 안에 뉴런이 몇 개가 있죠? 억 단위예요? 뭐 조 단위예요? 모르겠네. 근데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걔네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 뉴런 요거 지난 학기에도 얘기했는데 옛날에 이 신경을 공부한 생물학자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초창기에 현미경을 보고 뉴런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 스케치를 했었대요. 그게 되게 그 그림이 되게 남아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요즘에도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 중에 하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런 애들이 뉴런 하나죠. 뉴런 하나인데 얘네들이 엄청 복잡하게 얽히저얽히 막 설겨 있는 거, 막 엮여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막 자극을 주고받고 그거 하나만 보면 단순하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등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쵸? 이런 구조를 모사해서 만든 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여기 뭐 굉장히 대단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뇌라는 애는 잘 살펴보면 엄청 가벼워요. 컴퓨터에 비하면 엄청 가볍죠. 작죠. 에너지도 많이 소모 안 해요. 20W밖에 안 해요. 요즘 여러분들 뭐 딥러닝 돌린다고 뭐 하물며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만 해도 몇백 와트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사람처럼 언어를 한다는 요즘 모델들은 막 서버를 돌리잖아요.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고 돌려야 되는 그런 애들인데 그러면은 규모며 에너지며 그런 자원 그 사람이 구현하는 하나의 기능만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요렇게 간단하게 요런 간단한 걸로 요렇게 여기 나오네요. 86빌리언 뉴런이 이렇게나 많고 그리고 뉴런 하나당 뭐 100개 정도의 커넥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개의 인풋을 받고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내는 구조라고 했죠. 그쵸?
근데 보통 컴퓨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컴퓨터와 뇌를 비교했을 때 서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쵸? 만약에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는 너무 못하죠. 뭐 컴퓨터는 그걸 잘하죠. 그 대수적인 연산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거를 엄청 빠르고 엄청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지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죠. 뇌는 그런 걸 못하죠. 뇌는 계산으로 붙으면 컴퓨터한테 잽도 안 되죠. 잽이 뭐야?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이랑도 잽이 안 되죠. 근데 뇌는 요런 거는 엄청 빨라요. 비전, 스피치, 뭐 랭귀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등한 인지, 추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 컴퓨터로 하고 싶은 일들이 이거잖아요. 요런 걸 잘하는 걸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넘어갈게요. 결국 했던 얘기인데,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만듭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만드는데 그거의 구성 단위를 하나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펄셉트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지는 뭐 스레시홀드 로직 유닛이라는 말로도 해요. 요거예요, 요거 하나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뉴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뉴런의 역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도록 뉴런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입력들이 들어옵니다. 입력들은 스칼라예요. 예를 들면 지금 3개의 뉴런에서 입력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X1, X2, X3라는 이제 각각은 하나의 뉴런에서 나온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스칼라가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요. 그러니까 X1에는 W1을 곱하고, X2에는 W2를 곱하고, X3에는 W3를 곱해요. 이렇게 웨이트를 하나 곱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요. 웨이티드 썸. 그러니까 Z라는 스칼라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X1W1, X2W2, X3W3인데 얘네를 벡터꼴로 나타낼 수도 있죠. X라는 애를 이렇게 벡터로 합치고 W라는 애도 이렇게 벡터로 하나로 합치면은 이렇게 내적을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스칼라인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 벡터꼴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역치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역치. 그러니까 스텝 펑션을 들고 오는 거예요. 스텝 펑션. 스텝 펑션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입력 Z라고 하고 여기를 출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뭐 요런 모양을 갖는 함수죠. 이렇게 0 또는 뭐 플러스 1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특정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웨이티드 썸을 해서 구한 Z 값이 특정 값을 넘으면 1이 나오고 안 넘으면 0이 나오는 함수, 스텝 펑션. 그쵸? 계단 모양이기 때문에 스텝 펑션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스텝 펑션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요렇게 유닛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뉴런의 역할을 하는 유닛 하나. 그거를 펄셉트론 내지는 스레시홀드 로직 유닛이라고 불러요. 결국 다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죠. 요렇게 입력 X가 들어오고 우리의 파라미터 W와 함수 스텝 펑션을 가지고 출력을 내는 거죠. 그쵸? 요게 하나의 유닛이 되겠죠. 요게 유닛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얼기설기 엮으면 뉴럴 네트워크 하나가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통 스텝 펑션으로는 어떤 걸 쓰냐? 일단은 디스크리트한 애들만 볼게요. 뒤에 가면은 컨티뉴어스한 애들도 나오는데 일단 초창기에는
얘네를 디스크리트한 걸 썼어요. 예를 들면 헤비사이드라는 펑션, 요거 z에다가 뭐 헤비사이드를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죠. 0이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또는 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할 때 사인이 아니라 부호라는 뜻의 사인이에요. 요런 함수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이다가 0일 땐 0이고 양수일 때는 플러스 1이 나오는 요런 함수, 요런 사인 함수, 요런 여기 이 스텝 펑션 자리에다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역할만 모사하면 되잖아요. 역치를 넘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그 모양만 가지면 어떤 함수든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헤비사이드도 쓸 수 있고 뭐 사인 함수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 아시듯이 뭐 소프트맥스 아니면 뭐 렉티파이드 뭐 리니어 유닛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런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들의 옵션이 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거다. 인풋이 있고 여러 개의 인풋이 있고 그거에 대한 웨이트가 있고 웨이티드 썸에다가 스텝 펑션을 취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형태,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펄셉트론을 가지고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결국 복잡한 인풋부터 복잡한 아웃풋까지 가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내지는 얘를 펄셉트론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결국 이거 보면은 살펴보면 예를 들면 2차원의 입력이 주어졌겠죠. 2차원으로 입력이 주어졌어요. x1, x2. 그리고 아웃풋은 아직 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스텝 펑션을 썼다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뒤에 가서 설명이 되려나? 뭐 이런 게 그런 거에 대응이 되죠. 뭐 3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값이 0 또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두 번째 값이 0, 1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가 0, 1이 나올 수도 있는데 셋 중에 하나만 1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이 인풋이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냐에 대한 true false가 나올 수 있고 얘는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정보, 얘는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한 정보,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다가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값, 두 번째 나오는 값, 세 번째 나오는 값 전부 다 0 아니면 1이 나오는데 1이 뜨는 그 해당 클래스에 속한다 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뭐 스텝 펑션에다가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뭐 리얼 밸류를 갖다 놓는다 라고 하면은 뭐 리그레션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쉬운 버전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웃풋의 디멘션도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뭐 1차원으로 나온다 하면은 1차원 만들면 되고 뭐 100차원짜리다 하면은 그 아웃풋 레이어에다가 뭐 100개 갖다 놓으면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단 2차원짜리 인풋과 3차원짜리 아웃풋에 대해서 여기 그 퍼셉트론을 3개를 가져와서 구성을 한 거죠. 그쵸? 예를 들면은 요 유닛 하나는 요 두 개의 인풋과 요 바이어스 텀, 예를 들면은 그 영차에 대한 텀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1이라는 유닛을 하나 갖다 놓은 거죠. 바이어스죠.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인풋으로 갖고 아웃풋을 출력을 하죠.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유닛도 똑같이 세 개의 인풋, 하나의 아웃풋. 여기 세 번째에도 세 개의 인풋, 하나의 아웃풋 해서 이렇게 레이어 하나짜리 펄셉트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쵸?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 아웃풋 레이어에 펄셉트론의 개수가 결국 아웃풋의
디멘션이 되죠. 그쵸. 지금은 3개가 있으니까 아웃풋이 3차원으로 나간 거죠. 2개 있으면 2차원이었을 거예요. 하나면 1차원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얘를 fully connected layer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fully connected layer. 왜냐하면은 여기 이 앞단에 있는 레이어하고 요 바로 전 레이어죠. 그리고 이번 이 아웃풋 레이어가 모두가 모두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인풋을 선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fully connected, 가능한 연결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부른 겁니다. 네. 아웃풋을, 그러니까 최종 출력을 결정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아웃풋 레이어라고도 표현을 했고,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한 이유는 이 인풋하고 모든 유닛이 전부 다 연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layer가 되겠죠. 그쵸. 요게 두 개 같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요 레이어는 아웃풋 레이어이자 fully connected layer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펄셉트론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요런 경우에 결국 함수로 쓰면은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결국 뒤에 설명을 하나요? 안 하네. 이 W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웨이트를 각각 넣으면 되죠. 그쵸. 아, 여기까지 설명하지 맙시다. 요거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렇게 행렬과 요 행렬과 벡터들을 가지고 이 전체 구조를 그냥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딥으로 넘어가 봅시다. 딥. 벌써 예상이 되죠? 뭐가 딥해질까요? 뭐가 딥해지냐? 이 레이어를 여러 층으로 구성을 하자. 심지어 레이어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도 가져갈 수 있어요. 문제는 얘를 학습시킬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레이어를 추가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죠. 앞에서 봤던 펄셉트론 알고리즘은 인풋 받고 바로 아웃풋 레이어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든 레이어를 추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부르는데 멀티레이어 펄셉트론, 줄여서 MLP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었죠. 그쵸? 아웃풋 레이어는 아웃풋 디멘션에 맞춰져 있죠. 인풋 레이어는 뭐 인풋 디멘션만큼 있죠. 뭐 여기에 뭐 바이어스를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히든 레이어를 추가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일종의 히든 스테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부가적인 모델의 복잡도를 훨씬 더 높인 거예요. 우리가 인풋이랑 아웃풋을 하나의 레이어만 가지고 표현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레이어 하나만 보면은 그냥 펄셉트론이 그냥 몇 개 아웃풋만큼만 있는 그냥 구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복잡한 모델을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뇌를 생각해 보세요. 뇌가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감각신경이라고 하나요? 그 센서리 뉴런이랑 우리의 운동신경, 모터 뉴런이랑 그냥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신경에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확 튀어나가는 그냥 그런 구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스텝 펑션 하나 거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겠어요. 우리의 뇌가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로 히든 레이어가 엄청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 뇌처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딥 스트럭처를 가져가 보자. 깊이가 엄청 깊어지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갖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결국에는 요 유닛 하나하나만 보면 하는 역할은 결국 똑같아요. 그냥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들여서 웨이티드 썸 한 다음에 스텝 펑션을 가지고 출력 하나를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출력 하나를 이제 여러 개, 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아웃풋에다가 날려주면 되죠. 하나의 역할은 심플해요. 모델도 엄청 단순하고. 근데 그거를 복잡하게 엮여내는 데에서 그 강점이 오잖아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그 유닛을 복잡하게 구성해서 우리가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우리가 아까 디스크리트한 것만 했지만 아까 뭐 왔죠? 뭐 헤비사이드라던가 뭐 사인 함수라던가 아니면 뭐 스텝 펑션 같은 거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거를 컨티뉴어스하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뉴런의 출력이 뭐 바이너리한 값이 아니라 어떤 실수가 될 수도 있죠. 0에서 1 사이의 실수 아니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어떤 연속적인 실수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요 액티베이션 펑션만 바꿔주면 되죠. 그쵸? 예를 들어 우리 많이 쓰는 함수들이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 아니면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주어진 입력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이었죠. 웨이티드 썸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출력을 어떻게 낼 거냐 그 값을 이제 실수로 가져가자. 특히 실수로 가져가면서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미분도 가능해져요. 원래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펑션 같은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미분 못하죠. 요런 이렇게 불연속적인 구간에서는 미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걸로 가져가면 미분이 가능해지죠. 미분이 가능해야겠죠. 생각만 해봐도 그레디언트 구하려면은 미분 가능해야겠죠. 그쵸? 소프트맥스 레이어 얘기해야 될까?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마지막 단에 나온 요 값들이 다 실수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수 값들을 다 여기 합친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08, 뭐 얘가 37, 뭐 64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얘네를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얘네들의 합을 1로 만들어주는 레이어를 하나 두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더하면 얼마냐? 대충 한 200 된다고 합시다. 그럼 한 0.5, 한 0.2로 뭐 0.35 된다고 해요. 그럼 요거를 일종의 확률로 취급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얘를 확률 취급을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첫 번째 클래스 1 확률, 뭐 두 번째 클래스 1 확률, 세 번째 클래스 1 확률로 가져가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두는 게 요 소프트맥스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로 치환을 해주겠다라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리그레션으로 쓸 수도 있죠. 그냥 여기 뭐 여기 단에서는 우리가 그냥 실수값을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리그레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쓰고 싶으면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하나 마지막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거기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 하나 있죠. 근데 히든 레이어를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개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 안에 퍼셉트론이 4개가 있죠. 요거에 이제 하나의 바이어스가 있는데 요거를 뭐 많이 가져가도 되죠.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구조여도 보통 뭐 히든 레이어에다가 퍼셉트론 한 100개는 넣고 시작하죠. 뭐 100개, 200개 뭐 커지면은 뭐 엄청 많아지죠. 우리가 계산만 할 수 있고
학습만 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복잡하게 해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 이런 거를 막 조절을 하잖아요. 뭐 레이어의 개수를 뭐 늘렸다 줄였다 하고 뭐 펄셉트론의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딥, 뭐 피드 포워드라고 했는데 피드 포워드라고 하면 일단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신호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쵸? 요 레이어에서는 다음 레이어로만 신호가 가고 여기에서는 또 그 다음으로만 가죠.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어떤 그 경로가 없다는 뜻으로 일단 피드 포워드라고 한 거예요. 뭐 요즘에는 그런 구조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일단 한 방향으로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한 거예요. 또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 fully connected 멀티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여기 있죠. 그리고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 뭐 그런 거 쓰죠. continuous 하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를 써야 되고 뭐 보통 백 프로파게이션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한번 써봅시다.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결국엔 얘기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가 요렇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M 차원의 인풋이 있죠. 그럼 여기 이 첫 번째 뉴런,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이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웨이트를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썼죠. 작은 소문자 W에 여기 위에는 뭐다? 레이어죠. 여기는 뭐다? 그 레이어에서 몇 번째 뉴런이냐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W11이라고 쓴 거는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티드 썸을 계산하기 위한 웨이트는 W 요게 되겠죠. 그쵸? 요게 곱해져서 1로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요게 사실 벡터잖아요. 하나의 벡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뉴런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웨이트들은 벡터 하나하나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요거 하나에다가 다 모을 수 있겠죠. 행렬 하나에 다 모을 수 있을 거예요. 행렬 하나에 다 모아서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x1, x2, x3, x4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W11이라는 애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죠. x1, x2, x3, x4라는 인풋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요 W11이라는 벡터 요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원래는 요 W1, W2, W3, W4라는 요렇게 4개의 스칼라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요거를 그냥 요렇게 벡터 하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구하면은 어떤 스칼라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쵸? 요거에다가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으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게 출력 값이 되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노테이션 뭐 썼죠?
요게 y11이라고 합시다. 스칼라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좀 다른 색을 쓸까요? 여기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도 계산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웨이트를 쓰겠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색 뭘 써야 될까요? 여기는 W13라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요 빨간 거 썼으니까 여기 Y,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첫 번째 뉴런의 아웃풋은 모르긴 몰라도 뭐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냥 썼나요?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네요. 요거까지는 구분을 안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요 첫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뉴런에 대한 아웃풋은 똑같은 함수를 쓰죠. 다만 웨이트는 다르죠. 똑같은 인풋에 대해.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얘도 똑같은 함수를 쓰지만 웨이트는 다르죠. 똑같은 인풋에 대해. 그러니까 요 레이어에서 공유하는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공유를 했고 똑같은 인풋을 공유를 했지만 달라지는 건 뭐예요? 요 웨이트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출력도 다르죠. 그치만 요 출력은 다시 스칼라예요. 요것도 스칼라고 요것도 스칼라가 되죠. 그러면은 요게 다시 반복이 되잖아요. 요게 다음 레이어에 인풋이 되잖아요. 뭐처럼? 얘네들이 결국 얘네들처럼 다음 레이어에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요거를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y 값들을 하나의 벡터로 다시 합칠 수 있죠. 스칼라 3개니까. 그쵸? 요거를 함수 하나를 써서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들을 모아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쓰면은 W라는 이 행렬은 뭐 W11의 트랜스포즈, W12의 트랜스포즈, W13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은 W1에 X라는 인풋을 곱하는 게 결국 W11 트랜스포즈, W12 트랜스포즈, 13 트랜스포즈에다가 X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11X, 12X, 13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에다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결국 Y 요것들의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를 그냥 행렬과 벡터 그리고 함수를 써서 요렇게 벡터 하나로 만들어내겠다.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줄로 하자는 거죠. 그게 요 페이지에서 하는 거 전부입니다. 그쵸?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L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를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왠지 트랜스포즈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행렬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뉴런에 들어가는 웨이트들이 원래 벡터라고 했는데 그 벡터들을 각각의 여기 컬럼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아까처럼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요런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라는 인풋을 넣으면 요게 뭐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웨이트가 다 자동적으로 모든 뉴런에 대해서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으면 이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벡터가 나오죠. 모든 뉴런에서 나온 아웃풋들이 벡터로 들어가 있는 벡터 한 개가 나와요. 그쵸? 근데 요거를 다시 다음 뉴런의 인풋으로 넣어서 똑같이 모든 뉴런의 웨이트가 들어있는 행렬을 곱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하면은 또 아웃풋이 나와요. 요게 또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또 아웃풋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대입을 막 쭉쭉쭉쭉 시켜 나가면은 여기 맨 처음에 인풋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 첫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까지 첫 번째 레이어예요. 그게 두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 두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껍질이 계속 이어지죠. 제일 첫 번째 인풋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레이어,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쭉쭉쭉쭉 나가서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트와 마지막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거치면 최종 아웃풋 y가 나오죠.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가 여러분들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 y에 대해서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인룰이 나왔죠.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단계적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 겹치는 이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인풋 x부터 아웃풋 y까지 있는데 요거를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체인룰로 해야죠. 이거 직접 미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체인룰로 해야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게 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일단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가는 과정을 함수 하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죠. 결국 모델의 파라미터들로는 뭐가 있어요? 각각의 레이어의 웨이트들과 각각의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들. 요게 모델 파라미터가 되죠. 근데 뭐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그냥 정해놨다 치면 모델 파라미터는 결국 웨이트 W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뉴럴 네트워크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